자,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는 담론 분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우선 이제 담론 분석을 천천히 차분하게 강의를 하려면 한 4시간 정도는 걸릴 것 같고요. 일단 1차적으로 담론 분석의 이론적 기반을 중심으로 강의를 하고, 그 이후에 실제 담론 분석에 관련돼서 연구가 이루어졌던 그 실제 논문의 사례,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담론 분석을 방법론으로 활용한 그런 논문의 사례들을 보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어떻게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아마 많은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담론이라는 용어와 담화라고 하는 용어는 이제 거의 비슷한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담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화자니까 사람들의 말소리를 통해서 유포되는 여러 가지 생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담화라고 볼 수 있고요. 담론은 뭐 글을 이제 뭐 논의하다 이런 뜻이니까 말뿐만 아니고 글로서 표현된 그런 것들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뭐 거의 이제 비슷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담론이나 담화나 뭐 약간 형태만 다르다는 거죠.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결국은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이 언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결국은 담론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게 개인의 혼잣말의 형태로 드러나게 되면 그거는 담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회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유통되는 것을 우리가 담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론을 영어로 discourse라고 얘기를 하는데, discourse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이제 형용사로 표현하면 discursive, 유포된다, 확장된다, 퍼진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뭔가 사회적으로 널리 퍼지면서 뭔가 영향력을 갖고 사람들의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담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담론 분석이라고 하는 그림에 보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고요. practice, 실천이라고 하는 게 있고, 맥락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담론 분석의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론 분석은 결국은 언어의 형태를 띈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거고, 그런데 그런 생각은 맥락으로부터 동떨어져 있지 않는다는 거죠. 맥락성을 품고 있고, 그리고 실천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프랙티스, 실천력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다른 사람의 자신도 그렇고 이 담론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인 그 실제의 영향력을 갖는다, 실천력을 갖는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생각들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교육학이나 이런 쪽에 계시는 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혼잣말, 사람들의 생각이 그냥 사회적으로 유포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그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머릿속에 이 담론들이 주입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은 기존의 기성세대의 담론들이 어린 학생들의 머릿속에 어떤 교육이나 학습이나 뭐 이런 이념이나 뭐 이런 것들의 형태로 주어 담아질 수 있다, 혹은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념의 성격을 띈다라고 하는 거죠. 아이디올로지. 그다음에 ed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교화, 뭔가 사람을 어떤 특정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교화라고 하죠. 그래서 education과 edification의 개념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가게 되면 그것이 edification, 고화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non-neutral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담론의 성격은 이념적이고 교화적이고 중립적이지 않는 그런 성격을 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뒤에 설명이나 다른 내용들을 통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 밑에 있는 그림은 아까 왼쪽에 있는 삼각형, 담론 분석의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담론 분석에서 중요하게 되는 방금 얘기 드렸던 이념과 교화와
비중립적인 성격을 띤 담론이 그렇다 보니까 파워, 권력을 담고 있다는 것과 knowledge,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는 원인이 된다는 것. 아까 위에서 보면 사람들이 뭔가 사회에서 학생들에게 담론을 주입시킨다는 것은 사실 지식도 그러한 담론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식이 담론의 일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객관적인 것이라고 배우셨을 텐데 담론 분석을 이제 공부하는 순간부터 객관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지식이라는 게 세상을 설명하는 어떤 이론이나 관점이나 이런 것들일 텐데 그러한 이론과 관점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들은 완벽하게 객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knowledge라는 게 그걸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밑에 subjectivity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관성이라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그 담론을 공유하거나 담론에 영향을 받거나 담론을 통해서 소통하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은 주관성을 가지고 이 담론이 퍼져 있는 사회 속에서 하나의 행위자로서 참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삼각형이 얽혀 있는 것이 담론 분석. 그래서 담론의 맥락성과 담론이 언어로 표현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뭔가 사회적 영향력, 프랙티스, 실천력을 가졌다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이 담론을 이해하려면 담론에는 파워, 권력 관계가 포함되어 있고 knowledge, 지식도 담론의 성격을 띠고 있고 그 담론을 경험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는 사람들의 주관성, 주관적 입장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이 담론의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치, 인식, 존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철학에서 크게 세 가지 철학적인 논의를 가치론, 인식론, 존재론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사실은 동일하게 맞아떨어지는 그런 구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상은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해서 피타고라스는 뭐 수의 중요성, 숫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학자들은 세상은 수로 이루어져 있다. 뭐 피타고라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렇게 이제 믿고 있을 텐데, 저와 담론 분석하는 많은 학자들은 사실은 세상은 뭐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는 관점보다는 담론으로 이루어져 있다. 단순하게 담론은 사람들의 생각과 언어가 소통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사회를 구성하는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뭐 댓글들이 사실 담론이 소통되는 요즘에는 하나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politics라고 하죠. 이 politics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결국 policy의 싸움이라는 거죠.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치적 입장이든 그 정치의 세력들이 그 사회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그 주도권은 결국은 나는 어떤 세상으로 어떤 정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담론을 가지고 사람들로부터 표를 얻는 그러한 담론의 싸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만큼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겁니다. 담론이 설득력이 있으면 그 정치 세력이 사실은 투표를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설득력이 없으면 권력을 잡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폴리틱스라고 하는 것도 담론의 싸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담론은 계급성이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담론의 계급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이제 설명이 된 대로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입장에 따라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과 그다음에 세상을 설명하는 생각, 그다음에 언어로 그걸 표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subjectivity라고 하는 그 개념, 주관성이라고 하는 개념과 사실 관련된 얘기고요. 그래서 뭐 흔히 이제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뭐 사회적인 계급, 뭐 정치적인 계급, 경제적인 계급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누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그 사회에서 계급적 입장에 있느냐, 뭐 상류층에 있느냐, 혹은 뭐 극빈층에 있느냐, 뭐 노동자 계층에 있느냐, 아니면 뭐 자본 계층에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어떤 정책이나 사회의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들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담론의 계급성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담론은 아까 설명했던 대로 파워, 권력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그래서 담론을 분석하는 사람들은 그냥 객관적으로 뭔가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대체로는 권력의 문제를 통해서 어떤 담론들이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힘을 얻고 그것이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을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순간 우리는 이제 비판적 관점으로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학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와 이론의 문제, 비판적 관점의 문제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담론은 사회적 현실을 반영한다라고 했죠. 아까 practice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사회적 현실이 뭔가 리얼리티라고 하면 그 리얼리티는 객관적으로 우리가 보면 이제 사회가 뭐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뭐 객관적 사실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담론 분석에서는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현실이나 이런 것들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봐야 사실 담론 분석을 할 수 있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의 문제, 사람들 간의 계급의 문제, 영향력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할 수 있고 또 연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담론은 사회적 현실이 언어 사용에 드러나는 것. 그래서 그 언어를 분석해서 사회적 현실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결국은 담론 분석의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론 분석에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회 권력의 분배 양상이나 뭐 사회의 위계적 질서 구조와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권력의 문제, 위계의 문제, 위계성이죠. 뭐 계급의 문제, 뭐 질서의 문제, 뭐 이런 것들을 분석적으로 논의한다. 그렇죠. 자, 학술적인 세계, 우리 학계에서는 결국은 논문을 통해서 뭔가 그 학자의 영향력이나 어떤 이론들이 주도를 한다거나 또 우리가 도미넌트한 이론이 있다가 또 그게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다른 이론들이 나오면 또 기존의 이론들이 사라지고 새롭게 등장한 이론들이 학문적인 주도권을 잡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학문의 패러다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도 사실은 이러한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그에 따라서 이제 논문이라고 하는 것도 학문적 담론의 장이다. 혹은 어떤 논문을 통해서 세상을 설명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도 이제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담론의 싸움이다. 담론의 주도권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담론 분석을 이해하려면 결국은 담론 분석과 관련된 아주 어떤 이론적 기초가 있는지 어떤 이론들이 담론 분석에 관련되는지를 이해하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뒤에 사실 많은 이론적 배경들이 나옵니다. 많은 이론들을 바탕으로 이제 담론 분석들이 학문 분야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하나의 이론들을 제가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소개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 영어로 얘기하면 social constructivism이라고 하죠. 말 그대로 뭔가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사회적 구성주의는. 그러니까 뭐가 사회적으로 구성됩니까? 진리라고 하는 게, 진실이라고 하는 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시대를 막론하고, 사회를 막론하고, 객관적으로 영구불변하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관점이죠. 너무 아주 기본적인 뭐 이론적 기반입니다. 그래서 담론 분석에 지금까지 설명했던 것처럼 사회적 구성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우리는 담론 분석을 연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박스 안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뭐 또 이론적 기반이 있는데요. 뭐 이것과 명확하게 얘기하면 조금 다르겠지만 사실 의미적으로는 거의 비슷합니다. 상징적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 symbolic interactionism을 우리말로 번역한 건데요. 상징을 통해서 사람들은 interaction,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이론입니다. 사람들이 상호작용할 때는 뭘로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까?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돈이나 뭐 금전적인 것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냐 아니냐를 떠나서 사람들이 보통 언어로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죠. 그랬을 때 언어는 결국 상징 시스템, 심볼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죠. 언어뿐만 아니라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라고 하는 것은 이미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들, 언어, 뭐 어떤 금전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가 뭐 돈으로서 성의를 표현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어떤 뭐 재화로서 어떤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이라고 하는 어떤 뭐 이 화폐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힘을 가지고 상호작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거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들 여러 가지 형태의 상징을 띤 요소들 가지고 사람들은 상호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결국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이죠. 그래서 사회적 구성주의는
상징적 상호작용이나 라고 하는 것이 담론 분석의 아주 기본적인 이론적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담론 분석에서는 그럼 어떤 일반적인 연구 문제를 가지고 있느냐? 자, 여기 A, B, C 세 가지의 연구 문제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게 가장 거의 모든 담론 분석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혹은 보편적인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자들이 자신의 전공에 따라서 연구 대상도 다를 거고요. 분석하고자 하는 데이터도 다를 거고 연구 주제나 문제들도 당연히 다 다르겠지만 그런 다양한 연구의 구체적인 내용 안에서도 사실은 담론 분석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세 가지의 연구 문제가 거의 공통적으로 밑바탕에 깔려서 연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틀을 바탕으로 약간씩 바꿔가면서 자신의 주제에 맞게끔 연구 문제를 구체화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가 뭐냐? 밑에 이제 정리가 된 것과 같이 담론이 어떻게 생겼는가, 생성 과정. 담론은 그러면 누구한테서부터 나왔는가?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이 있으면 그 주장을 얘기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게 이제 출처죠. 생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것이 사회적으로 산출돼서 이만큼의 영향력을 갖추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생성 과정이 되겠고, 세 번째는 그 담론이 유통되면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 어떤 파급 효과를 갖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은 담론 분석의 세 가지 아주 기본적인 연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론 분석의 개념적 틀은 정리하자면 사회적 현실의 결국은 리얼리티, 실제가 되겠고요. 그 실제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니고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언어입니다. 우리는 숫자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행동 자체를 분석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죠? 행동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상징적인 것은 또 물론 이제 행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담론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언어적 성격, 상징의 성격을 띈 것이기 때문에 행동을 분석하는 것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주된 분석의 대상은 사람들의 말과 글 이런 게 되겠죠. 그리고 사회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그 상호작용 속에서는 그냥 무의미한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나름대로 무의식적 상호작용도 무언가의 영향을 받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건데 그 안에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런 모든 언어나 의미나 상호작용들은 결국은 이 맨 바깥에 있는 파워, 권력관계, 사회의 어떤 구조적 어떤 관계, 역학관계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난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담론 분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론 분석 안에서는 또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그렇다 보니까 아까 계급성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집단화 시키는데 그 집단이 객관적이고 평등하게 존재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지만 전 세계적으로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수평적으로 완벽하게 평등한 사회는 없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담론 분석은 그런 계급의 문제, 평등하지 않다는 것은 결국 뭔가 권력 관계가 그 불평등성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거고 그것은 되게 구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위계적 관계들이 그냥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지면 사실 우리가 별로 분석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구조적이라면 그게 영속되는 거고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대부분은 사실 비판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아웃사이더 인사이더라고 하는 용어도 우리가 뭔가 누군가 내 편, 니네 편, 그다음에 내부자, 외부자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은 그 내외를 구분하는 그 모임의 권력의 문제나 특권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개입되지 않으면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 누군가 뭔가 우리 편, 니네 편, 다른 편을 구분한다고 했을 때 우리 편으로 구분하는 거에는 그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어떤 권력의 문제나 끼리끼리의 문제나 뭔가 우리끼리 뭔가를 쉐어하겠다는 문제나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리겠다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개입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사이더의 문제, 아웃사이더의 문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그 이슈를 둘러싸고 편가르기가 할 거고요. 그 편가르기의 도대체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이득과 혜택을 위해서 사람들은 편가르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편가르기의 논리를 혹은 정당화를 사람들은 어떤 논리와 어떤 표현과 어떤 정책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이 결국 담론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이드 문제, 아이사이드 문제는 우리가 클래스 문제, 계급의 문제, 젠더, 성차별의 문제, 레이스, 인종의 문제, 에트니티즈, 민족의 문제, 그다음에 에듀케이션, 교육의 문제.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서 뭐 특권이나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육 사회학에서도 사람들이 이제 기능주의적 관점에서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과 학업 성취도에 따라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그것에 따라서 뭐 직업이나 계급들이 나눠진다라고 보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담론 분석이나 비판 이론에서는 그러한 기능주의적 관점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갈등주의적 관점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겠죠. 그 갈등주의는 뭐냐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신의 능력이나 혹은 뭐 역할에 따라서 계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라 그 계급이 세습된다거나 뭔가 노력해도 노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교육의 결과로 사람들이 계급화되고 계급이 고착화되고 하는 것들을 당연히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사회과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이런 에듀케이션도 계급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기 때문에 이걸 연구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담론은 언어가 상징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앞에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어와 담론, 지식이 밀접하게 연결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객관적인 지식은 사실 별게 없습니다. 우리가 자연과학의 지식도 시대에 따르면 그런 이론, 자연과학적 이론,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들도 시대가 변하면 과거에 이렇게 그런 자연현상을 설명했던 이론들도 그게 옳지 않았구나라는 것들로 바뀌게 되는 것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자연과학적인 지식들도 그렇죠. 그러면 사람을 연구하는 사람, 인문학이나 사회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적 지식들은 말할 나위도 없겠죠. 사회를 설명하는 그 지식들도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마다 어떤 집단마다 그 사회를 설명하는 방식들이 달라질 수 있다. 이게 이제 지식의 사회학, sociology of knowledge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담론과 지식과 언어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거고요. 지식과 권력은 관계가 있다. 자, 어떤 사람이 권력자면 그 권력자가 얘기하는 주장 혹은 지식이 사실은 진실로 받아들여진다는 거고요. 지식이 힘을 얻게 되면 또 권력을 갖게 되면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학교에서 지식도 객관적으로 뭔가 뭐 세상을 바라보는 뭔가 객관적 지식들이 학생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름대로 많은 학교 지식들도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띄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분석을 하게 되겠죠. 자, 그다음에 담론 분석은 결국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담론 분석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들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걸 가지고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니면 뭐 그냥 일상적으로 아니면 에피소드 그냥 일과적으로 던지는 그런 사람들의 말보다는 뭔가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말들을 분석하는 것이 그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기 때문에 한두 마디 말이 아니라 뭔가 체계적인 그런 자료 수집을 통해서 전체를 분석하려는 그런 시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런 진술 체계 자체가 세상을 움직이는 실천적 행위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육학이니까 이제 어떤 교육부가 어떤 정책을 내걸고 그 정책을 학교 현장에 하달하면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향해서 학생들의 교육의 어떤 방법론들을 제시를 한다면 그것이 나름대로 교육부가 어떤 특정 정권에 의한 교육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이념이라든가 교육의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전달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진술 체계가 나름대로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이끌어가는 행위, 실천적 행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뭐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어떤 의도가 스며 있는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연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통시성과 공시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는 화면입니다. 뭐 담론의 성격 차원에서 많은 뭐 이론들이 있지만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러시아 문학 박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문학이라고 하는 것도 그냥 단순하게 뭐 어떤 작가나
사상가의 생각들을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학적 결과물이나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가 나왔던 그 메시지에는 사실은 상호 텍스트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문학 작품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통시적 차원, 디아크로닉한 차원이죠. 이거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갑자기 어느 시대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떤 이슈, 그리고 이슈에 대한 담론들은 과거에 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특정한 환경이 조성되면 그 시점에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결국 통시적 차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현 시점에서 그 담론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만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과거에 비슷한 어떤 담론이 있었는지를 같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담론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시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싱크로닉이죠. 어떤 특정 시점에서 나온 담론이 그 시점의 많은 사회적 관계성 속을 같이 비교 분석하면서 그 담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공시성이죠. 그래서 싱크로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특정 시점의 사회적 관계성을 보는 거고요. 통시적이라고 하는 건 역사적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담론의 기원 이런 것들을 같이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바우친 얘기의 상호 텍스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intertextuality라고 하는 걸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하나의 그림을 가져와 봤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뭔가 뭐 특정한 사람이 만들어낸 그림이라기보다도 가장 일반적으로 이 바우친의 상호 텍스트 이론을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맨 박스 바깥에 상황, 시츄에이션 있죠? 이건 이제 사회적 상황, 담론이 일어나는 사회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상황 안에서 이념, 담론은 아까 이념성을 띠고 있다니까 어떤 이념에서 이 담론이 통용되는가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약간 중간 정도의 인터텍슈얼리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트를 해석할 때 결국 우리는 연구자들은 텍스트를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 텍스트가 말 그 자체, 텍스트 그 자체만을 분석해서는 제대로 맥락성을 이해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인터텍스처를 봐야 되는데 맨 안쪽에 보면 실제로 분석하는 사례로서 allusion, 비유라든가 quotation, 인용이라든가 패러디, 풍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뭐 이것만 분석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풍자를 했을 때 그 풍자의 도대체 맥락이 뭐냐 뭐 이런 거죠. 뭔가 누가 인용했을 때 그 인용을 왜 하는지 도대체 뭘 주장하고자 그런 인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분석했을 때 그것을 그 자체, 표현 자체만을 해석해서는, 분석해서는 전체 맥락성을 이해할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석하려면 결국은 이러한 표현들이 어떤 사람들의 언어 사용, 그리고 담론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이것이 어떤 맥락성 속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 맨 바깥에 원을 에 있는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담론 분석은 크게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세 가지 접근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그림들은 뭐 다양한 방식으로 뭐 소개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약간 뭐 이거 출처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고 그 출처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미시적인, 가장 디테일한 분석이 이제 텍스트 분석이죠. 왼쪽 밑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맥락적 분석은 약간 중간에 있는 것을 이제 맥락적 분석이라고 하고요. 가장 거시적인 분석을 갖다가 사회적 분석이라고 하는 거죠. 담론 분석을 했을 때 이 세 가지 접근법 중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를 택해서 연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의 성향에 따라서 주로 사회적 분석을 하는 사람이 있고, 주로 텍스트에 집착해서 미세한 텍스트를 디테일하게 분석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학자들도 있고 약간 중간에 맥락성을 분석하는 학자도 있고요. 이게 학자마다 다를 수도 있고 자기 전공 영역, 그러니까 사회학에서도 담론 분석을 하고 문학에서도 할 수 있고 교육학에서 할 수도 있고 뭐 무슨 언어학, 국어학 이런 데서도 결국은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연구를 하게 되니까 언어학자나 국어학자들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뭐 표현을 쓰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그
국악자는 되게 니시적인 입장에서 분석을 하게 되겠고요. 보통 이제 사회과학의 영역에서는 약간 거시적인 큰 틀 차원에서 담론을 분석하겠죠. 그래서 세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맨 바깥에는 가장 거시적인 분석에서는 어떤 내가 분석하고자 하는 담론을 갖다가 뭔가 어떤 그 사회 전체적인 이념 또 사회 전체적인 산물로서의 담론을 바라본다 이런 거고요. 자, 맥락적 분석은 어떤 담론을 하나의 사건이 드러난 형태로 본다는 거죠. 그 사건을 분석하되 그 사건이 어떤 맥락에서 일어났는지를 분석하고 그리고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언어 표현들, 뭐 글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구체적인 담론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분석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하려고 했을 때는 담론은 무엇을 행하고 있으며 뭐 무엇을 행해지는가 뭐 이런 것들 차원에서 이제 분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약간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은 그 세 가지 접근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디테일한 내용들은 사실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는 아마 이해가 충분히 되지 않을 테니까 제가 이후 부분에서 뭐 또 의차적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텍스트 분석은 담론은 하나의 오브젝트, 분석의 대상, 분석의 어떤 실체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약간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라고 할 때는 텍스트 분석이 되겠고요. 되게 이념적 분석이나 거시적 분석, 되게 뭐 어떤 이론적 분석, 관점, 뭐 퍼스펙티브, 뭐 이런 철학적 분석 이런 걸 한다고 했을 때는 약간 사회적 분석이 되겠고 그 중간층에 있는 것이 맥락적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담론 분석은 세상의 모든 언어적 실천들이 분석의 대상이 되고요. 거대한 사회 구조적 문제를 연구한다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매크로한 분석이 되겠고 뭔가 그런 구조적 변화가 있는데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순간순간에 사회적 행위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연구자에 따라 나는 거대한 구조 자체를 내가 분석하기보다는 사람들 일상적인 언어 표현과 의사소통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하면 되게 마이크로한 분석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물론 쇄청이를 다 같이 분석해서 연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뭐 그만큼 뭐 3배 정도의 어떤 그 에너지가 들 테니까 3개를 다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한쪽에 집중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는 자, 담론 분석에는 자, 아까 사회적 상호작용론, 뭐 상징적 상호작용론 이런 개념들, 이론적 기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건 아주 기본적인 담론 분석 혹은 질적 연구의 토대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담론 분석이 이루어지는 이론적 배경에는 이러한 여기 이제 여러 가지 담론 분석의 유형이라고도 표현했지만 이런 다양한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제 각 학문 분야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뭐 언어학도 될 수 있고요, 사회학도 될 수 있고, 뭐 무슨 문화인류학도 될 수 있고, 교육학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그 사회과학의 4개의 학문적 배경에 따라서 그 학자들이 주로 이제 선호하는 이론도 있을 거고, 이론 연구 방법론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담론 분석에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크게 이제 3가지, 이걸 다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3가지 사례만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행위망 분석 혹은 행위자망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사회학의 하나의 뭐 이론이 이제 행위자망 혹은 행위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사회에는 복잡한 사람들이 얽혀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사회적 관계성이 있겠죠. 그것에 대한 유물론적인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라고. 유물론적이라는 건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뭐 막스적 유물론이 아니더라도 어떤 물질적 관계를 보는 거고 혹은 기호학이라고 이제 상징적 관계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좀 무연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과학적 지식사회학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상호작용적 사회언어 이런 것은 이제 두 번째 제가 이 뒤에 또 설명을 할 텐데요. 이 각각의 이론적 배경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연구가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이제 여기 이제 푸코의 연구에서 푸코식 연구 방법론도 있다. 푸코는 잘 알려진 사회학자이니까 푸코의 이론을 연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래서 그 푸코의 관점이나 이론을 바탕으로
담론 분석을 하는 연구 방법론이 체계화되고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론을 이제 푸코식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학문의 배경에 따라서 이런 것들 중에서 취사 선택에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이제 액터 네트워크적 담론 분석은 그냥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사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액터 네트워크 티오리, 행자망 이론은 여기 이제 브루노 라투로 미셸 켤룸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인데, 자, 결국은 뭐냐면 사회는 관계망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관계망일 뿐만 아니라 이 이론에서는 물질적인 요소들도 관계망을 이룬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사물 인터넷, 만물 인터넷, 또 인간 인터넷, 휴먼 인터넷 이런 용어들이 요즘에 많이 쓰이잖아요. 테크놀로지 네트워크가 발전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과거의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의 관계망에서 대해서 연구를 했다면 최근에는 우리가 인터넷이나 물질적인 네트워크가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들의 곳곳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관계망은 사람이든 사물이든 물건이든 혹은 컴퓨터든 혹은 핸드폰이든 이런 것 관련 없이 굉장히 밀접하게 우리들의 삶을 영향을 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호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액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만이 액터가 아니고 사물들, 즉 컴퓨터, 핸드폰, 기계, 인공지능 어떤 이런 것들도 다 아니면 나름대로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룹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이 사실은 액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관계망 속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메시지를 주고받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회를 구성하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미디어 연구에서도 이런 것들 많이 하고요. 에이전시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관계망 속에서 우리는 어떤 주체성을 띠느냐, 그리고 그 안에 권력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파워, 어떻게 중요하게 작용하느냐. 네트워크가 순수하게 수평적이고 평등한 관계는 아니겠죠. 그러면 중심부가 누구이고 그다음에 주변부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을 연구할 수도 있고요. 관계망 네트워크를 이루는 데는 그냥 매개체가 필요하겠죠. 당연히 매개체가 있고 그다음에 미디에이션 매개가 있고, 그렇죠. 미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상적인 개념이고요. 미디어라고 하는 것은 구체성을 띠는 개념이죠. 매스미디어, 그다음에 핸드폰, TV 이런 것들이 매체가 되겠고요. 그 매개체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들을 중재하느냐, 그렇죠? 어떤 상호작용을 이루느냐, 이게 이제 매개, 미디에이션, 추상적인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이 상호자망, 행자망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이제 텍스트, 요 밑에 있는 박스는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결국은 담론 분석은 텍스트가 언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의 대상인데, 과거에는 그 사람들의 언어의 결과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양의 텍스트가 됐고 그것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corpus of text라고 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그 언어 자료들이 하나의 덩어리를 이뤘을 때 그것을 텍스트 코퍼스라고 하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분석하는가 이런 것들이 이전에 지금도 많이 연구를 합니다만 어쨌든 연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지금은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분석 방법론이 많이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빅데이터의 어떤 차원에서 여러 가지 기술적 툴을 바탕으로 텍스트 코퍼스는 그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간의 힘, 그냥 사람의 어떤 그 수동적인 힘으로 분석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미디어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를 활용해서 그 텍스트 분석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 코퍼스를 분석하는 방법론이 요즘에 많이 나왔다. 이 강의의 후반부에는 빅데이터 분석법에 대한 소개도 시간에 따라서 제가 자세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액터 네트워크 담론 분석의 하나의 사례를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이 결국은 액터가 있겠고요. 액터는 이제 사람일 수도 있고 사물일 수도 있겠는데 그건 이제 논문의 주제에 따라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그 액터가 어떤 컨셉, 개념들을 표방하게 돼요. 이 개념이 이제 상징적으로 담론이 상징화된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사람들, 액터들과 컨셉들이 나름대로 복잡한 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결국 관계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사실 이거를 이제 보여주는 하나의 그
구조를 하나의 그 담론 분석의 구조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요. 사람들의 액터에 따라서 어떤 행위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진술을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 있는가.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정치적 담론을 비유를 들면 어떤 하나의 이슈에 대해서 뭐 여당이나 야당이 서로 다른 스테이트먼트, 진술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담론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진술이죠, 스테이트먼트. 그럼 이 진술을 어떤 액터들이 하는가, 뭐 어떤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가 갑자기 어떤 이슈가 바뀌면 자신의 뭐 이해관계에 따라서 전혀 다른 진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개념도를 그려서 분석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틀을 가지고 자 여기 보면 맨 밑에 2014년에 이루어졌던 나름대로 하나의 연구 사례들을 가지고 보여주는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이제 드리자면 여기서는 이제 글로벌 클라이밋 체인지,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이슈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후변화의 이슈, 하나의 담론이죠. 이것에 대해서 많은 그 사회의 많은 액터들, 참여자들이 나름대로 뭔가 주장을 하거나 입장을 표명하겠죠. 그런데 이제 보면 여기 보면 서로 이 논문의 타이틀을 보면 간학문적인 분석이라는 거죠. 클라이밋 체인지를 그 클라이밋 체인지에 둘러싼 그 사회적 구성원들이 어떤 방식으로 네트워크적인 관계망을 맺고 어떤 다른 설명을 하는지를 대해서 보여준 그림이라는 건데 이 연구의 분석의 대상은 여기 나오는 대로 뉴질랜드의 언론에 2007년, 8년에 발표된 그런 입장들, 그러니까 기후변화에 관련된 입장들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구체적인 이제 분석의 대상은 뉴질랜드 언론에 나타난 기사들이 되겠죠. 그 기사들 안에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나 뭐 표현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걸 가지고 그리고 주제는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에 관련된 기사를 분석하고 누가 어떤 개인이 어떤 집단이 이제 뭐 뉴질랜드를 둘러싸고 분석을 했겠죠. 이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입장을 표현하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담론이 있고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된다고 하고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 하나의 이 행위자 망 차원에서 담론 분석을 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상호작용적 사회 언어학이라는 또 세부적인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학과 언어학이 합쳐진 게 이제 소셜 링귀스틱이고 그 차원에서 사람들이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데 주로 이제 언어나 상징으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연구의 분야들이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뭐 경어법이나 에티크를 연구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어떤 언어적, 비언어적 신호들로 서로 소통하는가 이런 걸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프레임을 하는가. 보통 이제 언론학이나 미디어 연구 여기서 이런 연구를 하잖아요. 사회학이나 언론학, 그다음에 뭐 정치 외교학에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다. 이것들도 모두 사실은 사람들이 담론을 통해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식들을 연구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후코디안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FDA라고 하는 용어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여기서는 후코디안 디스코스 어널리시스 푸코의 이론을 바탕으로 한 담론 분석도 있을 수 있다. 이제 푸코는 그 이론의 성격상 주로 이제 사회 구조적 문제 이런 약간 정치적 문제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정치적 담론 비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많은 학자들이 푸코를 연구를 했기 때문에 그 연구 방법론들이 많이 나왔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캔들 위켐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논문에는 이제 어떻게 푸코의 방법론들을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방법론적인 논문을 쓴 것을 제가 요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푸코에 관심이 있으면 푸코에 대한 담론 분석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푸코의 이론에 따라서 담론이라는 건 뭐 이런 거 body of statement, 그러니까 담론은 결국은 여러 가지 스테이트먼트들이 합쳐진 하나의 몸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스테이트먼트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각나는가, 어떻게 생성되는가. 아까 담론 분석에 크게 세 가지 질문이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 질문의 틀 안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담론은 언급되어지기도 하고 침묵되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론 분석을 할 때 사람들이 뱉었던 말만 언어든 글이든 내뱉은 말만 분석하면 되게 피상적인 분석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되어진 말도 연구를 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제 방법론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 다음에 문제가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되게 말을 아끼는, 우리가 인터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응답자들이 말을 아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연구자는 그 사람이, 연구 참여자가 내뱉은 말만 분석할 게 아니라 왜 이 사람은 이 주제나 이 장면에서 이 부분을 소리내기를, 목소리를 내기를 혹은 표현하기를 주저하는가, 이런 것들도 깊이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진술들 어떤 장면, 어떤 스페이스 속에서 생성되는가, 사람들이 어떤 공간이나 어떤 모임, 그 다음에 그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만들어지면 거기서 뭐 편하게 말을 하는데, 그런 장면이 형성되지 않으면 말을 아끼거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방법론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실천들은 물질적이기도 하고 담론적이다. 담론적이라고 하는 상징적으로 사람들 영향을 미치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물질적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매트리얼, 그러니까 관념적이 아닌가 실제적인 어떤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물질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실제적인 작용이라는 것은 사람을 말을 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게 담론적이라면, 물질적이라면 행동을 바꿀 수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누가 이제 명령을 하거나 강요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이러면 그 협박에 의해서 생각만을 바꾸는 게 아니라 행동을 바꾸게 되죠. 그런 것들이 물질적인 실천력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오는 이제 권력의 문제를 얘기하고 더미넌스 문제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권력 구조 안에서 사람들을 복종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거고요. 후쿠오의 이제 이론의 핵심적인 용어가 디스플리너리, 훈육적이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후쿠오가 봤던 것은 사회는 그냥 사람들이 단순하게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냥 따르거나 그게 설득력이 있어서 따른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사회에는 권력 관계가 존재하고 그 권력 관계는 구조적으로 나타나고 되게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그 구조는 그 권력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힘없는 사람들의 그 행동과 말들을 여기 이제 굴복시키고 복종시키는 그런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 훈육의 상태로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담론에 의해서 훈육되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게 다 후쿠오의 이론의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람들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사람들의 응답을 듣고, 그 응답들이 이게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이고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나온 생각인지, 아니면 그 사람이 처한 사회적 관계성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훈육되어서 나온 응답인지,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결국 후쿠오에 대한 담론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FDA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요. 제가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건 굳이 이제 반복을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FDA, 국가에 대한 담론 분석을 위한 연구 주제는 아주 이제 이런 질문들을 연구를 할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면, 그러면 내가 어떤 주제를 통해서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교육학이 있으니까 학교에서 담론이 존재합니까? 당연히 존재하죠. 학교의 담론은 교장의 담론이 있을 수 있고요. 교사의 담론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학부모 회의가 있으면 학부모들이 모든 학부모들이 참여하지 않잖아요. 특정 학부모, 학부모 회장, 학부모 임원들, 이런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다 담론이죠. 근데 그게 객관적이고 수평적이고 민주적이지는 않겠죠.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측면을 우리가 비판적 관점으로 부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연구할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평화롭고 문제없고 잘 이루어지면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수많은 학교 교육의 주체들이 있는 거죠. 아까 교장이 있었고, 교사들이 있었고, 학부모 있었고, 학생들도 그냥 학생들이 아니라 학교 반장이 있을 수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권력 관계가 존재하죠. 그럼 그 사람들이 학교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담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교사가 학생들에게 뭔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것도 하나의 담론이고, 그것은 아무리 교사라고 할지라도 순수하게 객관적인 담론이 있을 수가 없고요. 뭔가는 교사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담론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학생들을 뭔가 특정 방향으로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분석하느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 그리고 그게 단순한 그냥 농담을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고, 그 구조가 특히
뭐 권력관계, 뭐 심각한 뭔가 구조적 문제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주제를 선택해서 분석하죠. 그럴 때 그 응답들은 뭔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커가 wherever there is meaning,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든 분석의 대상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지금 세 가지 담론 분석의 세 가지 유형 중에 그냥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FDA 같은 경우는 담론 분석의 여러 가지 단계들 중에 있다는 거고요. 6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게 뭐 FDA가 꼭 이렇게 6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게 아니고 FDA를 연구했던 여기는 이제 포커디안 분석 방법입니다. 했던 많은 학자들 중에서 뭐 이게 뭐 가장 뭐 많이 연구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뭐 반드시 이렇게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참조를 하는 것이 체계적 연구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6가지 단계에 따라서 여기 이제 첫 번째 descriptive construction. 자, 어떻게 담론이 discursive, 분배되면서 사회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가. 분배되어 있는 구조, 담론이 분배되는 구조가 무엇인지를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어떤 담론이 있는가. 그다음에 액션 오리엔테이션. 사람들은 그 담론 속에서 어떤 행위적 정향성을 갖는가. 사람들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리엔테이션이죠. 여야가 될 수도 있고 뭐 상중하가 될 수도 있고 계급적이 될 수도 있고. 자, 포지셔닝. 사람들이 그 담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는가죠. 그렇죠? 그다음에 practice 어떻게 실천하는가. 그다음에 6번째 subjectivity. 그 담론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정체성 혹은 주관성, 어떤 생각, 어떤 이념을 갖는가,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6가지 요소들을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 우리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 번째, 담론 분석의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담론 분석의 개관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3가지 분석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담론 분석이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아주 기초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분석 자료는 어떤 것 될 수 있느냐? 여기 공문서, official document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register, 어떤 법적인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정부 기관에 의해서 어떤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렇게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법령들입니다. 꼭 무슨 법규만이 아니라 되게 이 법령이 중요한 것은 뭡니까? 되게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구속력이 강한 거죠. 공문서도 마찬가지로 구속력이 강하잖아요. 근데 법령들은 더 강하잖아요. 정치적 논점들을 아까 말씀드렸죠. 입장들이 다른 관점들이 다 분석 자료가 되는 거고요. 자, 언론, 미디어에서 얘기하는 많은 매체, 보도 자료들도 되겠죠. 자, 지금은 매스미디어의 시대가 아니라 뉴미디어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유튜브가 있으면 유튜브의 유튜버들이 굉장히 다양한 입장을 가지고 이슈들에 대해서 각자 자신의 생각들을 얘기를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유튜버가 얘기하는 그런 주장들도 다 뉴미디어 차원에서 어떤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미디어죠. 근데 이제 지상파나 이런 그 권위 있는 미디어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자료하고 물론 이제 개인 유튜브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료하고의 신뢰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 이런 건데 약간의 차이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감안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상적인 사람들의 대화, 작업장 잡담도 당연히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일상대화는 내가 연구해서 수집을 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게 이 3번째 담론들입니다. 그렇죠? 일상대화나 잡담들은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게 공신력이나 어떤 객관성 이런 것들은 위에 있는 내용들보다 적지만 이거를 분석하는 이유가 반드시 있겠죠. 그죠? 위에 있는 공식적인 입장들, 언론의 보도 자료들보다는 사람들이 그런 보도 자료를 보고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떻게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가 이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 사람들이 느끼는 그 subjectivity, 주관성에 의해서 이 법령, 어떤 정치적인 담론들 이런 것들이 결국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연구자가
담론들을 자연스럽게 수집하지 못할 경우는 목표를 가지고 질문을 만들어서 개별적 인터뷰를 통해서 담론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선 인터뷰나 FGI, 포커스 그룹 인터뷰 이런 걸 통해서 데이터를 창조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문화기술지 수집 자료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연구 참여자들한테 인터뷰 요청해서 인터뷰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특수한 집단의 담론들을 이해하고 싶을 때는 그 집단에 밀착 취재하고 개입하고 오랫동안 관찰하고 또 그 집단을 이해하면서 수집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문화기술지적인 연구를 통한 자료 수집을 해서 담론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요즘에 많이 나오는 온라인 혹은 메타버스 상에서 나타나는 모든 자료들도 담론 분석의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서 기반 자료 있고요. 이거는 글로 나타난 자료가 되겠죠. 시청각 기반 자료. 이거는 오디오 비주얼한 차원에서 나타난 담론인데 그 중에서 사람들의 주로 이제 말을 끄집어내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뿐만 아니라 이미지, 상징적, 시각 자료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분석할 수도 있을 텐데 그 영역은 언어적 데이터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다른 분석 방법이나 혹은 전공 분야에 따라서 다른 이것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연구할 수 있다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자료를 우리가 사람들의 대화, 기차역, 커피숍 이런 데서 수집해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맨 밑에 보면 인터넷 게시판에 있는 자료들도 수집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익명성을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익명성을 배경으로 한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하는 것. 이게 과연 믿을만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들이 얼굴을 대놓고 그 사람이 누군지를 연구자가 충분히 안 상태에서 응답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익명성 차원에서 진짜 진실되거나 그 사람이 숨겨놨던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그 안에서 거짓 주장도 있고 과격한 주장도 있겠죠. 그런 건 이제 연구자가 걸러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 해석이 필요하지만 익명성이 있는 그런 어나니머스한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자료들도 의미가 있다면 추출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참여자 모집, 주제 만들기 이런 건 일반적인 내용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현장 파악 시 유의사항들도 좀 이제 우리가 담론 분석 자료 수집할 때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 담론 분석을 하게 되면 자료가 모여지겠죠. 주로 이제 언어 자료들이 모여질 텐데요. 이 언어 자료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트랜스크립트, 전사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게 이제 폴란드 방법과 제퍼슨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전에는 사람들의 언어를 인터뷰를 통해서 수집하거나 아니면 관찰을 하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게 되죠. 근데 그것을 이제 녹음기나 보통 이제 녹음기, 음성 녹음을 통해서 수집을 합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연구실에 와서 이제 연구자가 분석을 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굉장히 디테일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되게 언어학적인 분석을 할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언어학적 분석, 공문학이나 이런 거 할 때 이 자체 어떤 말의 어떤 길이나 액센트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연구 주제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지 않는 연구, 특히 사회과학에서는 그런 것들 주로 분석을 하지 않겠고, 특히 여기 나오는 비판적 담론 분석에서는 이런 디테일한 언어적인 내용을 가지고 가운데 이 쉼표가 있는지 없는지, 얼마나 말을 질질 끌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지 않는 그런 학문적 배경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참고로 이런 전사 규칙들이 있다는 걸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는 보통 저도 그렇지만 비판적 담론 분석을 많이 합니다. 담론 분석은 비판적 관점이 없으면 사실 별로 할 게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한다 보시면 되고요.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비판 이론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 해겔의 변증법 이런 이론적 배경들 혹은 막시즘, 막스주의 이런 것들이 사실 비판 이론의 밑바탕이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드리면 여기 이제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하는 건 뭐 다 아시겠지만 정리를 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정반합이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역사가 흘러가는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해겔이 사적 유물론이라는 뭐 그런 이론 통해서 설명했잖아요. 인류의 역사는 어떤 도미넌트한 힘이 있고, 근데 그 도미넌트한 힘이 지속되다 보면 거기 억압받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적인 에너지들이 돌출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이제 반이라는 거죠. 테시스에 저항하는 엔티테시스, 엔티테제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고, 그것이 어느 순간은 그 저항의 힘이 폭발하면서 권력을 무너뜨리면서 새로운 권력이 탄생하는 합, 그죠? 이런 것들의 역동적인 과정을 통해서 역사가 뭐 발전한다. 이게 이제 결국은 해겔의 변증법적 유물론적 시각이죠. 그래서 비판적 이론을 통해서 뭔가 담론 분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아까 긍정적인 측면을 볼 사회는 뭐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당연히 있겠지만 긍정적 측면을 분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측면들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많이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는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서 잘못된 점들을 꼬집음으로 인해서 사회가 발전되는 것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해겔의 변증법 역사인 막스의 유물론 이런 것들이 기본적, 그다음에 권력이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저항의식, 그래서 파워가 있고 저항하게 되고 소외되는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역동적으로 이 상호작용하면서 역사가 발전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판적 연구에서는 주로 소외나 지배 문제를 관심을 갖는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비판적 권력, 담론 분석 개념 구조 뭐 이런 겁니다. 권력은 이념을 낳고 이념은 담론을 낳고 담론은 비판과 저항이 묻어 있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사람들의 담론 속에 특히 이제 힘이 약한 사람들, 뭐 서민들 이런 사람들의 담론 속에서 어떤 비판과 저항 의식이 숨어 있는가를 드러내면서 이 권력을 견제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론 분석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분석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그 따른 이제 개념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제가 너무 힘이 들어 잠깐 녹화를 잠깐만 잠깐만요. 아유, 이거 혹시 좀 댓글 좀 달아주실래요? 어, 듣고 계신 분? 아, 야, 예. 어쩔 수 없어요. 아,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거 끊긴 건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니, 아, 왜 이 녹화를 끄는 게 없어? 공유가 중지됐고, 녹화는 지금 계속 녹화 중이잖아요. 왜 녹화 끄는 게 없어? 뭐야. 아, 예, 잠깐만요. 아니, 왜, 기록